구분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는 관리위원회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묵시적 위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먼저 수탁자가 명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본 사례인데요. 인천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이 사건 신탁 계약을 통해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데, G는 여기서 이제 신탁회사, 수탁자입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 사건 결의 당시 직접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종전에 있었던 그 묵시적인 의결권 위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습니다. 설사 신탁 약정을 통해서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가 묵시적으로 위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그 위임을 철회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봐야 되고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만을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 약정에 따라 묵시적 위임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묵시적 위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이 사건 공매 절차 전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규약에 첨부된 관리용역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계약기간을 두고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규약 17조 1호는 위탁관리 측면에 이상이 없을 시 관리단 형성 이후에도 위 회사에게 위탁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위탁관리 회사에 매우 유리한 그런 내용이 관리규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관리 측면에 이상이 없을 시라는 매우 불확정적인 조건 아래 그런 위탁관리 회사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 관리규약이 유효하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런 관리규약이 개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위탁관리 업체에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관리규약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사망을 보시면 관리규약이 만들어질 당시 땡땡 신탁이 이 사건 건물 중 242개 호실을 타에 매각할 예정이고 시공사 측이 관계회사 등을 통해 이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정보는 시행사인 원고회사 즉 위탁자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인 땡땡 신탁은 시공사 측이 매수할 예정에 있음에도 관리규약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시공사 측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게 제정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묵시적 위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42개 호실에 대한 공매 절차가 있기 직전에 위탁관리회사 주도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서면 결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위탁관리 계약 기간을 매우 긴 기간으로 연장하고 그리고 위탁관리회사의 변경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공매 절차의 매수인의 이해관계와 상반된다고 보고 이러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까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쟁점 하나만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신탁 약정에 따라 전유 부분에 관해 신탁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신탁 약정상의 위탁자가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도 종종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신탁된 호실의 경우 그 위탁자가 그대로 점유 및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실질적인 처분 권한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그 위탁자를 실질적인 구분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부천 지원 결정을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채무자 부천터미널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였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완전히 이전됐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 부천터미널은 신탁 약정상의 수익자로 부천터미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아닌 채무자 부천터미널의 실질적인 구분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리위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채무자 부천터미널은 이 사건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대표위원회 실질상 관리위원회죠.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인 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 이런 자격 없는 대표위원이 참석해서 그 논의 과정과 의결 과정에 참석을 한 경우에는 이런 임시회의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까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는 관리위원회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즉 위탁자에 불과한 신탁 약정상의 위탁자에 불과한 자가 관리위원으로서 그 관리위원회에 참석해서 토의와 의결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호실의 위탁자를 관리단 운영에 참여시킬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전요 부분에 관해서 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의결권 행사 주체 및 산정 방법과 위탁자에게 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